고종 이야기, 비운의 황제, 망국의 눈물,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핏빛 가족사.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비극이 쏟아질 수 있구나 싶어서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 이분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극성스러운 아버지 밑에서 허수아비로 자랐고 간신히 아버지를 몰아냈더니 이번엔 나라가 흔들렸고 사랑하는 아내는 일본인의 칼에 궁궐 안에서 살해당했으며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빼앗긴 채 의문의 죽음으로 눈을 감은 황제. 자, 지금부터 이 파란만장하고 비통한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852년입니다. 조선은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라는 외척 가문이 왕실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저 얼굴마담이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안동 김씨 손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임금 철종이라는 분 아시죠? 강화도에서 나무하고 농사짓던 분을 갑자기 왕으로 데려온 겁니다. 왜요? 만만하니까요.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혼탁한 시대에 왕족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흥선군 이하응. 훗날 흥선대원군이 되는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안동 김씨 세력은 왕위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왕족은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죄목을 씌워 제거했습니다. 이하응도 위험했습니다. 왕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미친 척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요. 술에 잔뜩 취한 척 거리를 비틀거리며 다녔습니다. 상갓집마다 찾아다니며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행패를 부렸습니다. 막말을 했습니다. 동네 건달들과 어울렸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꼴 좀 봐라. 왕족이라는 게 저 모양이니 아이고 측은해라. 비웃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하응의 노림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아서 반드시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10년 넘게 그 굴욕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짓밟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10년 이상을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 왕을 누가 결정하느냐? 당시 대왕 대비 조씨 신정왕후가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세력은 당연히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신정왕후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이하응의 아들 12살짜리 소년 명복이를 왕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하응은 그날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참아온 굴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12살 소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고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하응은 흥선대원군이 되어 어린 아들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대원군의 시대가 열립니다. 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해치우기 시작합니다. 첫째, 안동 김씨를 비롯한 외척 세력을 권력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10년 넘게 참아온 분풀이를 제대로 한 겁니다. 둘째, 전국의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서원이 뭐냐? 유학자들의 집회소인데 사실상 세금도 안 내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특권층의 아지트였습니다. 전국에 600개가 넘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유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국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대원군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배짱입니까? 조선시대에 공자 이름을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경복궁 중건도 밀어붙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뒤 27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서 납니까? 백성들에게서 걷어야 합니다. 원납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부금을 강제로 걷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기존 돈의 100배 가치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리 함량은 5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가장 결정적인 정책은 따로 있었습니다. 쇄국입니다. 서양 오랑캐와는 절대 문을 열지 않겠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조선이 물리쳤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조선이 또 물리쳤습니다. 대원군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척화비를 전국에 세웠습니다.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원군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함대, 미국 함대가 조선을 총력으로 침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병력만 보낸 겁니다. 진짜 서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대원군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착각이 훗날 조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한편 어린 왕 고종은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의 그늘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건 아버지다. 이게 맞는 건가? 1866년 고종은 여흥민씨 가문의 딸 민자영과 혼인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대원군이 며느리를 직접 골랐습니다. 일부러 가세가 미약하고 세력이 없는 집안을 골랐습니다. 외척이 다시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원군 평생 최대의 실수가 됩니다. 민비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놓지 않았고 역사와 정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시아버지 대원군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눈은 항상 뜨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에게는 총애하는 첩이 있었고 그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언젠가 그 아들로 세자를 바꾸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비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종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자, 이제 직접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몰아낼 사람들을 하나씩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 최익현이라는 유학자가 상소를 올립니다. 대원군의 10년 섭정은 옳지 않다. 이제 성군하신 임금께서 친히 다스리실 때가 되었다. 이 상소 하나가 조정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소의 배후에 고종과 민비가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격노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상소의 논리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성인이 되었으면 직접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권자에서 물러났습니다. 10년 넘게 굴욕을 참으며 손에 쥔 그 권력을 불과 10년 만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를 몰아낸 그 순간부터 진짜 시련이 시작됩니다. 1875년 일본 군함 우니호가 강화도 해역을 침범했고 조선군이 포격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 체결을 강요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서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고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원군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리자
온갖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화파는 말했습니다.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십시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빠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위정척사파는 맞섰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조선의 근본이 무너집니다.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사이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두고 세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신식군대는 월급도 제때 받고 대우도 좋은데 구식군대는 월급도 못 받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민비는 궁녀복장으로 변장해서 목숨을 걸고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혼란을 수습하러 다시 나타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청나라가 개입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대원군을 강제로 청나라로 납치해 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다툼이 국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진압해버렸습니다. 조선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힘겨루기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894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탐관오리의 착취와 외세의 간섭에 시달리다 못한 백성들이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보국안민,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진압하지 못했고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청일전쟁입니다. 결과는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청나라가 일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조선을 둘러싼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조선을 대놓고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명성황후가 결단을 내립니다. 일본을 막으려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한다.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나거일 전략입니다. 민비는 움직였습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조선주재공사는 미우라 고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의 극단적인 강경파였습니다. 이자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한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이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경복궁 앞에 낯선 무리가 집결했습니다. 일본 군인들, 일본 낭인들, 즉 일본 깡패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훈련대라는 이름의 친일 조선군까지 합류했습니다. 이들이 경복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궁궐 수비대가 막아섰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수비대는 압도당했습니다. 일본 낭인들은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비를 찾아서 방마다 뒤졌습니다. 명성황후는 궁녀들 사이에 섞여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낭인들의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자신의 궁궐 안에서 외국의 불법 무장 세력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시신을 끌어내어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의미사변입니다. 고종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통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무력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의 신변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일본은 고종마저 손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친일 내각이 고종을 포위했습니다. 고종은 매일 밤 두려움 속에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오늘 밤 나도 죽는 건 아닐까? 그리고 1896년 2월 11일 고종은 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가마에 몸을 싣고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다른 나라의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겁니다. 이것이 아관파천입니다. 이 장면 하나가 당시 조선의 처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왕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자신의 궁궐이 아니라 외국 공사관이라는 것. 이보다 더 처절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종은 1년 넘게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임금이 외국 공사관에 계시면 안 된다. 어서 황궁하시라. 그러나 고종은 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897년 고종이 마침내 황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입니다.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황제국이다. 나는 왕이 아닌 황제다. 황구단이라는 제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고종의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당당히 자주 독립국가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종의 의지를 비웃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04년 이번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붙었습니다. 러일 전쟁입니다. 또 전쟁터가 조선과 만주였습니다. 결과는 또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러시아까지 물러났습니다. 이제 조선의 편을 들어줄 열강이 없었습니다. 고종이 기댈 곳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늑약 강제로 맺은 조약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들어와서 대신들을 협박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일본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단 한 번도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5명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역사는 이들을 을사오적이라 부릅니다. 이 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외국과 어떤 협상도 어떤 조약도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시종무관 민영환 선생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약에 저항하다가 순국한 분들이 잇따랐습니다.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비밀 특사를 파견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3명의 특사를 몰래 파견했습니다. 을사늑약은 강제로 맺어진 불법 조약이다. 조선의 주권을 돌려달라. 열강이여 우리의 외침을 들어달라. 그러나 회의장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이미 밀약을 맺은 나라들이 조선 특사의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준 열사는 그 자리에서 분을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1907년 7월 20일 고종은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 순종이 황제가 되었지만 그것도 허울 뿐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진 겁니다. 500년 조선 왕조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날입니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자결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종은 덕수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이태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관리를 받는 늙은 왕족이었습니다.
매일 망국의 비통함을 안고 사셨을 겁니다. 밤마다 민비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빼앗긴 나라의 하늘이 눈에 밟혔을 겁니다. 그리고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7세. 전날까지 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일본인 시종이 올린 식혜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고종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손발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이가 다 빠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실은 아직까지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잠들어 있던 조선 민중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고종의 장례일인 3월 3일을 앞두고 1919년 3월 1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외침이 서울에서 평양으로, 전주로, 개성으로, 원산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종의 죽음이 오히려 민족 독립의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종 황제의 삶을 함께 걸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자랐습니다. 간신히 아버지를 몰아내고 나라를 직접 다스려 보려 했지만 청나라, 일본, 러시아라는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덮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의 눈앞에서 일본인의 칼에 살해당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 몸부림쳤지만 끝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무능한 왕이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비판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청나라, 일본, 러시아, 서양 열강이 모두 조선을 집어삼키려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고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을사늑약의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자주 독립의 의지를 세상에 외쳤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음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만큼은, 그 처절한 몸부림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종 황제는 비극의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눈물과 선택과 절망과 희망이 담긴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종 황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드라마틱한 역사 속 인물을 만나게 될까요?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